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5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1번.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 이거 뭡니까? 적시성. 이거는 신뢰성이 아니고 목적 적합성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 세 가지였습니다. 피드백가치, 예측가치, 적시성.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였다.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게 아니고 목적 적합성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 2, 3, 4번 읽어볼까요? 자, 신뢰성의 구성요소 세 가지 뭐였습니까?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요거 세 가지였죠. 세 가지가 딱딱 하나씩 열거돼 있겠지 뭐. 2번, 재무정보가 특정 이용자에게 치우치거나 편견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 중립성이지. 3번, 거래나 사건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 4번,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돼야 된다. 검증 가능성.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기업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품. 요거 재고자산 맞죠? 판매 목적이니까. 2번, 제조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원료, 재료, 제품, 제공품. 맞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판매할 건데 일단 제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된 영업이면서 판매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과정에 있는 이런 것들. 재고자산 맞다라는 거죠. 3번, 부동산 매매업이 가지고 있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그래서 토지 건물 하면 무조건 유형자산 아니죠. 부동산 매매업 입장에서는 요거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거든.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거지. 4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요것들은 유형자산으로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요건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1, 2, 3번은 재고자산 맞고 4번이 유형자산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주식회사 세원은 3년 만기의 사채를 할증 발행했고 사채 이자는 매년 기말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단골 매너죠. 그래서 사채 발행 그리고 그 이후 이자에 관한 이렇게 말로 된 지문들. 자, 할증 발행했습니다. 됐죠? 자,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1번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우리가 발행할 때 액면 이자와 시장 이자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이제 할증, 할인, 액면 발행 결정하는데 액면 중심으로 딱 그냥 규정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은 할증 발행, 낮으면 할인 발행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 자, 우리는 시장 이자율보다 엄청 크게 이자를 줘. 나중에. 그러면 뭐 처음에 사채 팔 때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그게 할증 발행이었다 이겁니다. 오케이. 맞는 거고요. 2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식되는 이자 수익은 매년 증가한다. 자, 요거는 자, 일단 액면 이자는 꼬박꼬박 지급받죠. 그리고 할증 발행, 할인 발행에 따라서 그 차금이 생기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거를 삼각하는 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자 수익. 우리 사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유효이자율법에 따르면 상가액 자체는 매년마다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그죠? 그래서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요거는 맞는 거거든. 요거 맞는 거고. 요거를 딱 중심으로 잡았을 때 할증 발행은 자, 보세요. 자, 물론 뭐 외워서도 풀 수 있겠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답니다. 일단 액면 이자 중심으로 발행할 때는 딱 기준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요걸 딱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의 크기는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외운 것 중심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증 발행이면 액면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지금 발행한 거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것이 지금 생긴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자, 보세요. 처음에 팔 때는 엄청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은 1억 원 적혀 있지만 한 1억 2천만 원 받았답니다. 1억 2천만 원 받았지만 만기 되면 얼마만 주면 됩니까? 1억 원만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자, 우리 지금 여기서는 이자 수익으로 부르는데 우리 발행하는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거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일단 현금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는 꼬박꼬박 똑같이 줘야 되잖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100만 원만큼 꼬박꼬박 줘야 되는 걸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차금 쪽을 영향을 지금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돈 빌릴 때, 즉 사채 발행할 때는 돈 엄청 많이 받았지만 만기 되어서는 그거보다 작은 금액만 주면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줄 돈이 점점 작아지는 거지. 할증 발행할 경우는. 나중에 만기 때 줄 돈을 점점 차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요게 100만 원이지만 나중에 줄 돈을 미리 차감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할증 발행하면. 차금을 차감시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차금 자체는 상각이익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감시키는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이자 비용 자체는 요 차감시키는 게 점점 커지면 이자 비용 자체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뭐 결국 외우는 거라 볼 수 있나 그렇지만 무조건 구구단처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키포인트는 요거 두 개를 딱 잡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러면 이자 비용이 점점 차감시켜야 되는 건데 요 차감시키는 것 자체가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은 점점 줄어들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매년마다 감소한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매년 감소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우리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지. 됐죠? 감소.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하다. 현금 딱 주는 거는 딱 픽스돼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채 자체에 딱 정해져 있거든. 액면 이자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동일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요거 지문 확실히 맞고 그죠? 요거 우리가 항상 딱 강조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확실히 아는 거면 사실은 뭐 요걸 굳이 뭐 이렇게 분석 안 해도 답은 맞출 수 있겠네. 그렇지만 우리 요 분석 방법을 안다면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또 체크할 수 있겠지. 됐죠?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물론 차변 대변으로 설명해도 뭐 클리어합니다만 뭐 차변 대변 그 혹시라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요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웁시다. 문제 4번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주식 배당은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식 배당 뭡니까? 이익 잉여금을 일단 쌓여놓은 거를 배당하는데 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 내 자리 오른쪽 대변이죠. 그거를 차변 쪽으로 보내고 대변에 대신 자본금이란 걸로 기록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끼리만 싹싹 바꾸치게 되니까 자본 총액 자체는 전혀 변동 없다. 그렇지만 배당은 배당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배당 효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순자산 유출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맞는 거고. 잘못된 걸 찾으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네. 주식 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 맞죠? 3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주식 배당액을 말하고 주식 교부 시에 자본금 계정과 대체된다. 그래서 잠깐 나왔다가 그죠?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 합시다. 땅 했을 때 잠깐 나왔다가 실제로 주식을 뿌릴 때 그거 없어지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계정 과목이었다. 굳이 분류를 따진다면 요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본 조정. 어쨌든 맞는 설명이지. 4번 주식 배당 후에도 발행 주식 수는 변동이 없다. 아니죠. 자본 총액 자체는 변동 없지만 주식을 배당하면 어떻게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주식 한 주 들고 있었는데 또 한 주 주는 거지. 두 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똑같다는 거지. 옛날에는 한 주에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주식 수는 두 주가 되었지만 한 주당 50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토탈 재산액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주식 배당. 그래서 발행 주식세는 변동이 있다. 총 재산의 가치는 변동이 없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은 빼라. 뭐 그게 키워드죠. 그래서 매출액 맞고 직원급여, 판매관리비, 세금과 원가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빼는 거 맞고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이자 수익은 고려할 필요 없고 임원급여 판매관리비, 접대비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고려할 필요 없고 이렇게 표시된 것만 계산해 보면요. 자, 3천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됐죠? 이렇게 하면 450만 원 나오네. 45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자.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의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생산직 직원의 급여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고요. 2번 공장 기계장치 수선비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고 3번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비 광고 선전비인데 800번대 코드겠지. 판매비와 관리비. 제품 완성하고 나서 팔 때 드는 거잖아. 그래서 제조원가는 만들려고 드는 게 제조원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 공장 건물의 임차료, 공장에 대해서 임차료 제조하려고 드는 돈이죠. 그래서 제조원가로서 500번대 코드다. 문제 7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의 흐름으로 맞는 것은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이게 답이죠. 그죠? 그래서 요소, 부문 알죠? 보조부문, 제조부문 이런 거 배웠죠? 그 부문별로 일단 집계해가지고 자 해당되는 그 부문을 거쳤던 제품에 대해서 뿌려준다 이겁니다. 요거고 요소별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부, 동력부 뭐 이런 거를 보조부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절단, 조립 뭐 이런 거를 제조부문 이래가지고 자 요 부문별 원가를 막 이렇게 뿌리는 거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거 하려면 일단 식당의 원가가 얼마인지 동력부의 원가가 얼마인지 요거 집계해야 되겠죠? 요거 집계하려면 보십시오. 식당의 원가는 이렇게 되겠지.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인건비 있죠? 그거 집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도 그 건물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뿌려야 되겠지. 각 부문으로 뿌릴 때는 식당 부문의 면적 비율대로 그만큼 어느 정도 원가를 배분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소비라는 거 이겁니다. 식당부에 대한 원가를 집계하려면 일단 인건비라는 그 요소에 대해서 원가를 파악해가지고 직접 추적할 것인지 뿌릴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딱 집계해야 될 것이고 감가상각비라는 건 공통적으로 쓰는 거죠. 각 부문별로 그거는 간접비니까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성격별로 원가를 그 요소별 원가를 그 성격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각 부문으로 보내는 과정을 요소별 원가 계산이래. 즉 그 요소 인건비냐 뭐 감가상각비냐 그거 문제 딱 추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문으로 뿌리는 과정을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순서를 굳이 정리하자면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8번 제조간접비가 과소배부되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과소배부면 배부액은 작겠는데 실제 발생액이 엄청 큰 거 그거죠. 자 실제 제조간접비는 예정 제조간접비보다 작다. 옳은 것 찾는 거네 지금 그죠? 옳은 것. 자 크죠. 실제 발생액이 더 큰 거지. 2번 제공품에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보다 작다. 그러니까 배부액이 작고 실제 발생액이 크다. 이게 맞는 거죠. 답은 2번 되겠네. 그렇죠? 3번 예정 배부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답은 예정 배부율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됐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질문이겠지. 그죠? 또는 예정 배부율이 크고 높은 거 상관없이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그 조업도 발생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정 배부율이 높게 되었다 낮게 됐다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지. 혹시 예정 배부율이 너무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조업도량이 작아버리면 예정 배부액 자체가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는 지문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굳이 높는 게 맞냐, 낮는 게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낮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고, 됐죠? 그래서 어쨌든 옳은 지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지문은 2번이다 이것이. 4번 제조 간접비 통제 계정이 기말에 대변 잔액이 발생했다, 차변 잔액이 발생하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그래서 통제 계정 하면 엄청 생소해야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딱 되겠다. 사실 답 찾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 2번 지문이 확실히 맞는 거고 1번,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그냥 2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답 찾는 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보라고. 통제 계정 어려워하신 분들은 이거랍니다. 뭐냐면 자, 실제로 제조간접비는 얼마 나왔다? 100만 원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없애고 그걸 제조공품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분계를 치면 이런 겁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없애야 되는 제조간접비는 즉 이렇게 비용이니까 차변 쪽으로 집계될 거 아닙니까? 차변 쪽으로 집계된 거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공품이란 자산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대변으로 보낼 거라고 원가 흐름할 때 배웠죠, 분계. 그래서 100만 원만큼이 생겨서 요걸 없애줘야 된 거야. 근데 제공품으로 갔던 건 얼마밖에 없다고? 한 90만 원밖에 없다고. 우리가 처음에 배부했던 거는 90만 원밖에 없었다고. 요게 과소 배부인 상황이죠. 그러면 통제 계정 자체가 차변 쪽에 생긴 거지. 그래서 과소 배부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것이. 됐죠? 그래서 굳이 뭐 외운 것도 우습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거다. 어쨌든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했던 것보다 크니까 어쨌든 비용이 지금 더 발생한 거 아니야. 그러면 수익 비용으로 따져보라고. 그러면 비용이겠지. 손해본 거니까. 그래서 비용이니까 왼쪽에 온다 이겁니다. 통제 계정이. 그럼 이제 요 과소 배부된 1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요걸 무조건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방법. 또는 제공품,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세 가지로 배분하는 방법.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바로 뿌리는 방법.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다. 어쨌든 왼쪽에 비용, 손해가 좀 생겼으니까 이거 골치 아픈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 고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소 배부면 실제 발생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뭔가 원가가 더 늘어나야 되는 손해보는 상황이니까 왼쪽 비용이고 이 반대 상황이라면 오른쪽 수익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네. 좀 외우는 거 우습지만 굳이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우리 뭐 그 배부 차이에 대한 조정을 한번 떠올리시면 조금 정리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시간 할애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지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변 잔액으로 해야지 맞는 지문이다. 자. 문제 9번. 다음은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보조 부문 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더라도 회사의 총 이익은 변동이 없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뭐 식당, 동력, 절단, 조립 뭐 이렇게 부문 간 원가를 배분한다고 봤을 때 자, 요게 3,000원, 요게 4,000원, 5,000원, 6,000원 뭐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때 그 배분 방법에 따라서 그죠? 그 보조 부문간 서로 주고받은 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또는 상호 배부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방법 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배분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배분하고 나면 얘들은 결국은 0이 돼버리고요. 여기 있던 7,000원은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다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탈 우리 회사 전체로 봤을 때 든 돈은 3, 4, 5, 6 다음 얼마입니까? 7,000 그리고 12,000, 18,000 18,000원이라는 돈이 든 거는 지금 변함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배분 방법은 따라서 좀 배분 방법 그 금액 자체가 조금씩 뒤틀릴 수는 있지만 총계 자체는 어쨌든 돈 18,000원 드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총 이익은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요 7,000원이 없어지고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원, 4,000원씩 와가지고 그러면 결국 값이 조립 원가는 10,000원 그리고 요거는 8,000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토탈 합계는 18,000원이 되는 건 변동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회사의 총 이익은 변동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문이 많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맞는 거다.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죠. 2번.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시에는 수혜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아니죠. 인과관계가 제일 좋은 거고요. 이제 차선책으로 뭐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 3번. 보조 부문 원가의 제조 부문에 대한 배분 방법에는 직접, 단계, 상호 이런 것들이 있었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수가 여러 개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지웁니다. 자. 문제 10번. 주식회사 덕산전자는 선입선출법으로 공정별 종합원가를 계산하고 있답니다. 재료비는 제1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제1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뭐 공정별 종합원가 해서 뭐 조금 주눅 드는 사람인데 전혀 주눅 들 거 없다고. 그냥 공정 한 단위별로 계속 종합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앞에 공정에서 완성된 물건은 그 다음 공정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 전공정 원가라는 거를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성격은 공정 초반에 일시에 전부 투입되는 재료비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쌓여가가지고 맨 마지막 공정에서 자 파이프라인 처음 출발해서부터 투입된 원가가 딱 집계되는 거지. 맨 마지막에 파이프라인에서 그 제품의 최종 산출물의 원가가 집계되는 것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별거 없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완성법 환산량 같은 그 계산하는 로직은 똑같다는 거지. 자, 여기서 물은 건 뭡니까? 선입선출법이고요. and 뭘 물었다? 가공비 물었다 이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됐습니까? 그러면 재료비 같은 거는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지. 답 구할 때는. 됐죠? 자, 제공품에 대해서 물량 흐름 분석하면 기초 제공품이 900개고요. 얘는 80%래. 자, 단기 착수량이 6,200개고요. 그래서 합계는 7,100개 되겠네. 자, 이 중에서 완성된 게 완성품을 뭐라고 설명했다고 제2공정 대체 수량으로 이름을 좀 바꿨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1공정에서 완성됐으면 이제 다음 공정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요거를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6,400개가 완성된 거지. 기말 제공품 700개고. 그래서 오른쪽도 7,100개가 될 것이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랑 단기 착수 완성된 거 구분해야 되겠죠. 5,500개 이렇게 구분하고 자 900개는 80%부터 출발했다 이겁니다. 요거는 0%에서 출발해가지고 몇 프로? 70%에서 완성돼 끝났다. 요거 됐습니까?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그려보면 요거는 80%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완성된 거고 5,5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된 거고 700개는 여기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70개 여기까지 오다가 말았고 그렇죠? 자 재료비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묻고 있는 게 가공비니까 가공비만 보자 이거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자 5,500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5,500 적으면 되는 것이고 900개에 대해서는 80%부터 출발했으니까 20%만 지금 투입된 거지. 29, 18, 180개. 얘는 처음부터 와가지고 70개까지 왔으니까 77, 49, 490개.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답이겠지. 자, 180 플러스 5,500 플러스 490은 6170이 답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 3번. 됐죠? 그래서 말은 엄청 긴데 그죠? 똑같았다 그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주 나오죠 이런 문제도. 1번. 수출의 경우 영세율 맞고요. 2번. 국내 거래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대신 이때는 영세로 적혀있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했었죠. 3번. 영세율은 완전 면세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렸죠? 오케이. 맞는 거고. 4번.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틀렸죠? 4번이 틀렸다. 영세율은 세율만 0%일 뿐
과세 사업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고 영세율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안 하면 0.5%, 영세율 과세 표준, 불성실 가산세 뭐 이런 것도 내야 된다라는 거였지. 12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다. 맞고요. 2번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 대상이다. 맞죠? 매출 3억 원 기준이었다. 3번 월합계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죠? 4번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력해서 별도 보관할 필요 없죠. 그래서 국세청에 전송된 부분은 출력해가지고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문제 13번 다음은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미의 지출내역이다. 다음 중 조기환급의 대상이 아닌 것은 조기환급 사유 두 가지죠. 영세율 매출이 1원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고정자산 매입이 1원이라도 있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1번 창업 시에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대량 매입한 경우 이런 거는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재고자산이 아니고 고정자산 있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감가상각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거를 취득했을 때 조기환급. 답은 1번 되겠네. 1번은 조기환급 상관없음. 2번 사업설비 확장. 그러니까 사업설비 감가상각 맞죠. 3번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 맞죠. 4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맞죠. 오케이. 문제 14번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1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월 8만 원의 육아수당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죠. 오케이. 2번 일증료 숙진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 정도의 금액 맞죠.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거 비과세. 3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5만 원 식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맞는데 그때는 전제가 뭐 그 밥은 따로 제공 안 하고 돈만 줄 때가 비과세죠. 이거는 밥도 주고 돈도 준다고 그러면 밥 자체가 커버하거든. 그래서 돈 자체는 그 10만 원 이내라 하더라도 다 과세입니다. 답은 3번 되겠네. 4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사업 업무에 쓰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자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월 20만 원까지 받는 돈, 그거 자가운전 보조금으로서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길게 적었는데 하여튼 이런 성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를 가지고 업무에 쓰고 그리고 내가 혹시 시내 출장 간다고 그 뭐 택시비나 버스비 생길 수 있죠. 그런 거 시외 출장에 대해서 내가 경비 인정받는데 환급 받는데 시내 출장비는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받는 거래. 그게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자, 15번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사업에서 결손이 생겼을 때 자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기준으로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악용할 여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자 배당이 너무 그 많으면 조금만 줄이면은 내가 종합소득 피할 수 있으면 사업에서 결손 일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까 순서를 맨 뒤로 보냈다 이거지. 그래서 이배사 근연기 퇴양 요 순서에서 퇴양을 일단 빼야 되겠지. 종합소득에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거니까 이배사 근연기에서 이 배를 뒤로 보내고 사업소득 자체니까 지금 결혼수금 빼야 되겠고 그러면 근연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겠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자 배당 순서로 공제한다 이겁니다. 답은 2번 되겠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58회 기출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무난하게 그죠? 우리 본문에서 항상 강조했던 키포인트에서 출제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